안녕하세요. 한국예술영업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탑 10 안에 드는 두 그림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먼저 볼 그림은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우바우의 초상인데요. 이 그림은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경매가에 판매됐습니다. 작품의 가격은 약 1억 3,50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1,659억 8천여만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어서 볼 그림은 클림트의 최고 거래가를 약 1년 만에 갱신하며 2010년대 초반까지 회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잭슨 폴록의 넘버 5인데요. 작품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약 1억 4천만 달러. 현지 한화로 약 1,721억 3천만 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자, 그럼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그림을 보고 어떠셨나요? 그림에 매겨진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클림트의 그림을 보고 나서 아마 많은 분이 황금색이 찬란하다, 역시 클림트, 이런 다양한 감상평을 이야기하면서 클림트가 그렸고 심지어 금을 씌운 작품이니까 비싸긴 하지만 1,00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잭슨 폴록의 그림은 어떠셨어요? 첫인상부터 좀 당황스럽죠?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타이틀을 봤는데 맙소사, 명품 향수도 아니고 넘버 5라니. 그림을 보면 볼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참 들여다본 후에 여전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화가의 의도가 뭔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건 실제로 넘버 5와 같은 순수 추상화를 본 지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추상화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걸까요? 화가들은 해석 불가능한 그림을 왜 그리는 걸까요? 그리고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만큼 비싸게 판매되는 추상화의 매력은 대체 뭘까요?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그동안 누구도 풀어주지 않았던 추상화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추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꼭 짚어봐야 할 세기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1877년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화가들을 위해 설립된 그로스브너 화廊의 개관식에 영국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적 작품이 등장하는데요. 대체 어떤 그림인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그림의 제목은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떨어지는 불꽃. 음악도 아닌데 야성곡이라니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시죠? 캄캄한 배경에 불꽃으로 보이는 금색의 물감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장소가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통해 뭘 말하려 하는 건지 도무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풍경화라는 거죠. 당시의 풍경화는 빛과 색채가 아름답고 자연과 사람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그림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불친절한 그림이 풍경화라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림 한 장으로 런던을 혼란에 빠뜨린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이 그림을 그린 문제적 화가는 예술과 자유를 찾아 영국에 온 미국인 화가 제임스 맥닐 휘슬러였습니다. 그는 그림에 야상곡, 심포니, 하모니 같이 음악적인 제목을 붙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의 기준을 그림과 접목하며 색다른 시도를 해온 화가였는데요.
새로운 스타일을 찾기 위해 몰두하던 중 드디어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을 비롯한 그림들을 본격적으로 전시하게 됐으니 당시 휘슬러의 기쁨은 아주 컸겠죠. 그런데 당대 최고의 미술 비평가이자 옥스퍼드 대학 최초로 미술 분야 석좌 교수직을 맡은 존 러스킨도 휘슬러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말 한마디로 화가의 출세길을 열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영국 미술계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는 과연 휘슬러의 풍경화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는 예나 지금이나 런던 토박이들의 매우 건방진 행동은 많이 겪어봤다. 그러나 대중의 면전에 물감통을 던져놓고 200기니를 요구하는 어릿광대를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아주 신랄하죠.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이 그저 물감을 던진 것이며 화가인 휘슬러를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건데요. 어릿광대가 그린 그림의 200기니, 현재 하나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한 건 가당치도 않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림이다라며 혹평을 한 셈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휘슬러는 어땠을까요? 자신을 어릿광대라고 조롱을 했으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앞으로 비웃음을 받는 화가로 낙인 찍혀서 화가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비평가 러스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법의 쓴맛을 보이기로 한 거예요. 미술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화가와 비평가의 법정 자존심 대결이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러스킨은 누구보다 미술을 사랑하고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릴 만큼 재능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여기서 진리로 나갈 수 있어야 진정 훌륭한 예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러스킨이 보기에 휘슬러의 풍경화는 형체가 없죠. 그냥 물감을 들이부은 장난에 불과해 보이고요. 그러니 자연에 대한 진지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의 기본조차 안 된 그림이니 러스킨은 그의 그림을 조금 더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휘슬러가 이런 장난 같은 그림에 무려 200긴이라는 높은 가격까지 책정했으니 격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러스킨의 입장을 들어봤으니 이번엔 휘슬러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40대 중반이지만 영국 미술계에는 이제 갓 입문한 이 신진 화가는 당대 최고 권위의 비평가에게 대체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법정 싸움을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 휘슬러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휘슬러는 미국에서 태어난 후 여러 차례 방황의 시기를 거치다가 영국에 정착했는데요. 심기일전을 노리던 그가 주목받는 화가로 인정받게 된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풍경화가 아닌 초상화였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작품은 흰색 교향곡 1번 하얀 소녀인데요. 당시 흰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소설과 함께 흰색 옷과 창백한 화장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열풍을 반영한 휘슬러의 초상화는 단숨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휘슬러의 어머니로 알려진 회색과 검정의 조화 1번 같은 단독 초상화는 당시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강인하고 꿋꿋한 미국의 어머니를 표현한 그림으로 평가받으면서요. 오늘날에도 아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휘슬러는 당시에 나름대로 평단의 인정도 받으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당시 주목받았던 이 같은 초상화에 집중을 했다면 조롱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왜 이런 탄탄대로인 인기 화가의 길을 두고 굳이 험난한 추상화의 길을 고집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그림을 굳이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839년 프랑스에선 미술계를 발칵 뒤흔든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다게로타이프라는 사진 기술이 발명된 거죠. 수천 년 동안 사람과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왔던 화가들에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대상을 보여주는 그림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회화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발전해온 미술이 이대로 멈출 리가 없겠죠. 곧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이제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리기 위해 노력했던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 처절한 고민 끝에 나온 화풍 중 하나가 바로 추상화인 거예요. 휘슬러 역시 동시대 화가들의 고민을 함께 했고 당시 영국에서 인정받는 풍경화가인 윌리엄 터너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추상화를 완성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휘슬러가 화가 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존 러스킨이 터너를 현대미술가의 전형이라며 한껏 칭찬하고 아꼈다는 거죠. 러스킨은 터너의 풍경화가 자연에 대한 형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화가 자신의 감성까지 담아냈다고 본 것이죠. 실제로 휘슬러와 터너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형체가 흐린 대기의 효과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미술 권위자에게 터너만 인정받고 휘슬러는 무시당한 거죠. 휘슬러 입장에선 자신의 노력이 어릿광대의 장난으로 비춰졌으니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정말 생각해보면 재판까지 충분히 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화가와 영국 미술계를 주름잡는 비평가와 벌인 세기의 명예훼손전, 미술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1878년 11월 드디어 런던 웨스트민스터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휘슬러의 검정색과 금색의 야상곡이 독특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갖춘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러스킨처럼 우스꽝스럽고 파렴치한 그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그림의 가격이 합당한가. 러스킨은 근면 성실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청교도적인 윤리관을 믿었기 때문에 휘슬러가 쉽게 그린 그림에 비싼 값을 매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사기꾼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는데요. 그를 대신해 재판에 나선 러스킨 측 변호사가 휘슬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야상곡을 해치우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나요? 해치운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knock it off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화가에게 그림을 해치우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라고 묻다니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을까요? 휘슬러의 그림을 면전에서 대놓고 폄하한 거죠. 하지만 휘슬러는 의연하게 이틀이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는 하루 그렸고요. 그 다음날 다듬어서 이틀 걸렸네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자 러스킨의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작 이틀이라고 200기니를 요구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휘슬러는 이것은 평생의 작업으로 얻은 내 지식에 대한 대가라고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러스킨과 달리 휘슬러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나 기교보다는 예술가의 감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그림값이 평생 작업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기준으로 했다는 휘슬러의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휘슬러와 러스킨이 벌인 세기의 재판, 두 번째 쟁점은 그래서 대체 뭘 그렸냐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처음 보고 나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궁금하셨죠? 베일에 쌓여있던 궁금증은 드디어 재판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 풍경화는 크레몬 공원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어두워진 공원을 배경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화려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니 좀 더 명확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러스킨 측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불꽃의 구성이나 색채, 그 밖의 세부적인 표현들이 풍경화라기보다는 그저 미술적 배열 또는 순수 조형적 실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휘슬러는 이 그림은 검정색과 금색을 이용한 실험으로 음악으로 치면 야상곡 같은 그림이라고 해명합니다. 휘슬러는 미술 고유의 조형 세계를 중시한 화가입니다. 음악은 멜로디만 들어도 가사가 없어도 어떤 음악인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술도 색채, 구성, 배합만으로도 화가의 의도를 음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와 숲, 바다를 그리지 않아도 물감 자체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 검정과 금빛 야상곡에서 공원과 불꽃,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색깔과 구성 등을 통해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몰입해서 상상해 본다면 휘슬러가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풍경의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의 명예훼손전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심사숙고끝에 법원은 화가인 휘슬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러스킨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는데요. 황당한 건 이 손해배상금이 단돈 1파닝, 그러니까 당시 영국의 가장 소액의 동전 한 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이겠죠, 10원. 휘슬러는 소송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 때문에 1000파운드를 요구했지만 겨우 보상금으로 단돈 10원밖에 받지 못한 겁니다. 결국 휘슬러는 소송 비용 때문에 파산하고 마는데요. 그는 새로 장만한 집까지 모두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러스킨 역시 최고의 비평가로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며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직을 사임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화가와 비평가 누구도 웃을 수 없었던 상처뿐인 재판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파는 당시 주간지에 실린 만화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휘슬러의 모습인데 다리를 보면 피리처럼 되어 있죠. 휘슬러라는 이름이 그 호루라기나 피리처럼 아마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렸고요. 러스킨에게는 글씨를 읽어보면 미술세계의 늙은 펠리칸이라는 글씨를 갖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법원장이 앉아갖고 최종 배상금 1파닝을 들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뱀이 2마리가 있는데요. 결국 이 뱀은 양쪽 측에서 지불해야 했던 변호사 비용을 갖다 아마 이렇게 희화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은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우리가 이 재판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스킨과 휘슬러의 법적 다툼을 통해 추상화에 대한 논쟁이 중요하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한 화가의 치열한 노력과 고민이 현대 미술과 추상화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휘슬러가 이 재판으로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200기니보다 4배나 높은 800기니의 검정색과 금색의 야상곡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형체가 없어도 색채와 구성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휘슬러의 추상화가 드디어 세상에 통하게 된 거죠. 이 추상화라서 비싼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림이라서 비싼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로 올수록 좋은 그림이라는 거는 화가의 의도와 실험성 같은 것들이 그 시대와 맞아 떨어질 때 좋은 그림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휘슬러의 그림도 바로 그 점, 근대의 어떤 감성을 그의 그림 속에서 표현해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그의 매력입니다.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실제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죠. 우리 삶에 답이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 형태가 뚜렷하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회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쩌면 틀에 박힌 감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선과 형태가 없이 무질서한 추상화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도록 하죠. 이 에너지 넘치는 페인팅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가가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게 작품 해설이고 감상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작가는 정보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해석의 권리를 넘겨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권리가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현대 미술 감상에서는 우리가 놓쳤던 관객의 권리가 새롭게 재발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좀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미술 속에는 잠을 깨우는 자에게 대한 처절한 저주가 적혀져 있습니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만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엄청난 미술 속에는 그들이 숨겨놓은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시기보다 무려 700년이나 앞서서 고도의 문명이 꽃피었고 그 뒤로 이어지는 역사가 3000년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최강 대국의 자리를 지켜온 고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어떤 나라인지 짐작하셨나요? 네, 바로 이집트인데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집트 미술이 뭔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까마득히 먼 과거에 탄생한 너무도 놀라운 미술이라고 밖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남긴 미술을 떠올려 보면 피라미드, 거대한 신전과 미라,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와 황금 마스크까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엄청난 미술 속에는 그들이 숨겨놓은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을 풀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미술 읽어드립니다와 함께라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고대 이집트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집트에 가면 다른 어떤 고대 유적지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의 건축과 미술을 보는 순간 정말 압도되어 버리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집트 미술의 핵심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까지도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집트인들이 미술 속에 숨겨둔 비밀을 찾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진짜 핵심일 텐데요. 이 문제란 바로 죽음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생불사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인데요. 이런 내세관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과 불멸의 삶이라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대략 강에서부터 1, 2km 범위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 초록의 땅을 넘어서면 곧바로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생명과 죽음, 풍요와 불봉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만 곧바로 생명이 잉태하듯이 인간의 죽음 역시 불어난 강물처럼 반복되고 연장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강에서 비롯된 내세관, 즉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은 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들이 찾은 첫 번째 방법은 밤을 떠돌던 영혼이 아침을 됐을 때 다시 찾아 들어갈 집,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몸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게 바로 미라였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의 몸을 과실주로 깨끗이 닦고요. 그 다음에 꼬챙이를 코에 넣어서 뇌를 꺼내고요. 이집트인들은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뇌가 아닌 심장이라고 믿어서 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빼내서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뇌과학자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3단계가 되면 수술용 칼로 시체의 배를 가르고 폐, 위, 간, 창자 요것만 남기고 모든 장기는 제거를 하고요. 이 4개의 장기는 몸 밖으로 꺼내 각각 카노푸스라는 단지 안에 담아 보관을 합니다. 몸속에는 오직 심장만이 있는 것이죠. 4번째 단계,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40일 동안 나트론이라는 천연 소금을 몸에 덮어서 보관하는데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온몸이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쭈그레진 몸에 톱밥과 천을 넣어서 몸을 채우고요. 건조한 피부에는 유약을 발라서 냄새가 나지 않게, 그리고 또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단계, 깨끗한 천으로 목과 팔, 다리를 감은 뒤 몸의 각 부위에 부적을 올리게 되면 미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집트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미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라를 꼽는다면 과연 누구의 미라일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람세스 2세의 미라입니다. 생전에 람세스 2세는 큰 키에 풍채가 당당하며 매부리 코가 매력적인 청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남은 각종 석상을 보면 기록에 전해오는 대로 그 위엄이 잘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미라로 보관된 람세스 2세의 모습은 어떨지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힘없이 누워있는 미라의 모습이 세계 최강 대국인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사실 그가 이제 90세에 죽은 걸 생각하면 이 모습은 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대에 나이든 이 미라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요. 대부분 석상을 보게 되면 젊고 건장한 20대의 모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미라를 보면 살아 생전에 누린 모든 영광과 권위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람세스 2세와 달리 생은 짧았지만 미라를 덮는 화려한 마스크로 사후에 더욱 유명해진 파라오도 있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18살에 죽은 비운의 파라오 투탕카멘인데요. 그의 마스크는 황금 11kg과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생산되는 귀한 보석인 라피스 라줄리 등을 활용해서 최고의 재료, 최고의 솜씨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투탕카멘의 얼굴은 신왕국 이집트의 얼굴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 있어요. 파라오나 당시 이집트 사람의 무덤에는 잠을 깨우는 자에게 대한 처절한 저주가 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탕카멘 무덤을 발견했던 그 발굴대에서는 직후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려져서 정말 미라의 저주는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투탕카멘의 그 무덤을 발굴한 발굴대장 하워드 카터 씨는 천수를 누리고 안전하게 생활 마감했기 때문에 미라의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미라를 통해 육체를 보존하는 것만으로 영생을 이어간다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은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 말고 또 하나의 보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찾은 영원히 사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인체 조각입니다. 튼튼한 돌로 조각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두면 미라보다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조각가를 고용해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조각상을 만들고 그게 자기 이름을 크게 집어넣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고대 이집트의 인체 조각상인데요. 최근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채색과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진짜 이런 조각이 기원전 257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에 이런 조각을 만들었던 거고요. 저는 이 조각상에서 특히 훌륭한 점은 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집트인들은 눈에 유리알이나 보석을 넣어서 진짜 눈처럼 표현했는데 조각상을 발굴한 사람들이 이 눈에 태양이 비치는 것을 보고 이 조각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게 착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믿음처럼 영원히 깃든 조각상에서 불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지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조각상을 통해 자신의 분신을 만들었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스케일로 돌산을 깎아서 자신의 좌상을 세운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남쪽 끝인 아스완 지역에 국토를 수호하는 역할과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부신벨 대신전을 짓고 그 앞에 4개의 좌상을 세우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동시킨 건 바로 최강의 파라오 람세스 2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운 걸까요? 당시 람세스 2세가 가장 공을 들였던 곳은 이집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누비아라는 왕국이었습니다. 몇 번의 원정으로 정벌에는 성공했지만 람세스 2세는 이 왕국이 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적에게 위협이 될 만큼 크게 이집트의 위풍당당함을 일종의 광고하듯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거대한 좌상이 무려 4개나 세워진 신전을 누비아 땅이 보이는 곳에 세운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로봇 4대가 지키는 강력한 제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처음 내 돈 내고 본 영화가 로버트 태권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부신벨 앞 람세스 좌상이 일어나면 정말 로버트 태권브이랑 비슷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누비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세운 석상이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로버트 태권브이와 공통점도 있었죠. 아부신벨의 이 4개의 석상 한가운데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신전이 동굴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파라오인 람세스 2세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가 라이벌인 히타이트와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구조로 멋지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대에 벌어진 두 나라의 전쟁은 현재 가장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차례에 걸쳐 계속 벌어진 전투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양쪽 다 이겼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당시 히타이트의 영토가 살짝 늘어났기 때문에 히타이트가 이긴 게 아닐까 추측이 되지만 카데시 전쟁 기록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집트가 기록을 내밀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는 거죠. 일단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적군의 기습으로 포위당한 이집트 군대가 전멸당할 위기에 빠지는데요. 부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때 람세스 2세가 용감하게 나서서 화소를 쓰며 적군을 완벽히 제압했다고 합니다. 손이 2개로 그려진 만큼 람세스 2세가 빠르게 활을 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적의 목을 치려는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집트 미술을 얘기할 때 정면성의 원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집트 미술의 가장 이른 예로 우리가 주목하는 나메르 왕의 파레트를 보면 여기에 정면성의 원리가 일찍부터 드러나 있죠. 나메르 왕의 파레트라고 하면 그림 그리는 파레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파레트가 아니라 이 파레트를 보시게 되면 동그란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화장가루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개어갖고 얼굴에 칠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메르 왕의 화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파라오 나메르가 상이집트의 왕으로서 하이집트를 제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방금 람세스 2세가 적군을 제압하는 장면하고 거의 일치하죠. 두 작품의 연대 차이는 거의 180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집트의 미술은 이렇게 하나의 원칙이 만들어지면 계속 사용되면서 전통이 유지되죠. 이 전통은 바로 전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는 정면이 아니라 정측면이 그 사람의 얼굴 특징을 가장 잘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측면으로 하면 눈은 어떻게 될까요? 눈의 경우는
정면을 바라봐야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 얼굴을 그릴 때도 얼굴은 정측면에, 눈은 정면을 향한 것처럼 그리게 되죠. 그리고 몸을 한번 볼까요? 몸은 어떤 쪽을 향하고 있나요? 바로 정면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다리는 또 정측면으로 틀어져 있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엄지발가락입니다. 우리가 발을 옆으로 놓게 되면 엄지발가락 두 개가 다 보일까요? 보는 방향에 의해서 한쪽만이 보일 텐데 이집트 사람들은 엄지발가락이 모두 보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정면성 원리는 굉장히 격식 있게 대상을 존중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주인공이라든지 주인공이 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면성 원리를 집어넣고요. 적군이라든지 아니면 좀 보조적인 사람들, 말하자면 하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법칙을 엄격하게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집트 미술의 원리를 안다면 지금 보시는 이 만화를 보고 박장대소하고 웃으셔야 합니다. 이 만화는 이집트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웃기는 그림일까요? 모델이 서 있고 여러 학생들이 모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연필을 들고 그 사람의 비례와 각도 같은 것들 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보든 이 모델이 누구이든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보이는 각도라든지 모델의 크기,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았던 것이죠. 고대 미술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집트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집트 미술의 신비는 나일강의 신비이기도 한데 오늘날 나일강이 고대처럼 더 이상 범람하지는 않습니다. 1960년대부터 건설된 거대한 아스완 하이댐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댐 때문에 사실 아부신벨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아부신벨 조각상과 신전을 65m 위로 들어올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상을 조각내서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데요. 정말 로봇을 만드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 람세스 2세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만약 람세스 2세가 이 조각상 속에 진짜 들어가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람세스 2세는 생전에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을 아주 흡족하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초상화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사실성이죠. 실제로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미스테리하고 보면 볼수록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한 영주의 초상화. 그는 정말 이런 초상화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모입니다. 흔히 초상화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는 초상화를 주문하는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는지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요. 특히 왕의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 궁중화가라면 왕의 심리를 꿰뚫고 화가로서의 자질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권위와 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의 의도를 못 읽고 있는 그대로 초라하게, 때론 어색하게 그렸다면 초상화를 본 왕이 화가를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물론 왕이 마음에 든다면 벨라스케스처럼 귀족 자기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초상화가만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말리는 직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런데 15세기 이탈리아에는 화가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별난 영주가 있었습니다. 용맹함, 우아함, 과시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했던 건데요.
꺼진 매부리코, 곱슬머리, 심지어 얼굴에 난 점까지 어딘지 모르게 미스테리하고 보면 볼수록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한 영주의 초상화. 그는 정말 이런 초상화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을까요? 미술 읽어드린다 해서 그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상화를 보고 나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완전히 옆모습을 하고 있고요. 크기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47cm, 폭이 33cm 정도니까 A3 종이보다 약간 큰 정도의 크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자의 초상화는 나폴레옹이나 태양왕 루이 14세처럼 화려한 모습을 뽐내면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들의 웅장한 초상화에 비하면 이 남자의 초상화는 아주 소박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나폴레옹 하면 딱 떠오르는 초상화가 하나 있죠.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려는 듯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알프스를 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초상화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림 속 나폴레옹은 단번에 알프스를 넘을 만큼 영웅적인 기상을 뽐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험한 산길을 넘기에 말보단 당나귀가 적합해서 당나귀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용모 역시 과장된 부분이 많은데요. 용기 있게 전투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알프스의 추위에 떨며 힘겹게 고개를 올라가는 진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실제 알프스를 넘었을 때의 모습은 오른쪽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가 성취한 그 결과는 왼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지배자 초상화의 성향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한 이 남자,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지죠. 초상화의 주인공은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우르비노를 다스리는 영주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용병대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잡을 뛰신 거죠. 우르비노를 지배하면서 또 용병대장으로 다른 도시국가를 위해서 싸워줬던 겁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용병대장을 고용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부와 명성을 얻어 영주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죠. 그는 우르비노의 통치자가 된 후 스페인, 영국 등과 교역하면서 작은 산악 지역인 우르비노의 유성을 높였고요. 이후 교황의 공식 용병이 되어 공작의 지위까지 받습니다. 페데리코의 통치 기간 중 우르비노는 강력한 공국으로 더욱 발전해 갑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진짜. 서자로 태어나서 사실은 성공할 수 없고 그냥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그 능력 하나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르비노의 공작이 되고 그 당시 아마 가장 전쟁에서 유능한 용병 대장이 돼서 막대한 부를 또 축적하고요. 그것으로 자기가 통치하던 이 도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초상화 한 장 정도는 있을 법한데요. 그 초상화는 역시나 남아있는 걸 전부 확인해봐도 아주 옆모습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왼쪽 얼굴만 그려져 있죠. 사실 여기엔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데요. 페데리코 공작이 마상 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눈을 창에 찔려서 실명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실명한 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왼쪽 모습만 남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고 나서 높은 콧등 때문에 반대편을 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콧등을 잘라버린 후 하나의 눈으로 100개의 눈보다 더 잘 볼 수 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실 밀랍으로 만든 그의 초상화가 지금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데 실제의 모습은 이 모습처럼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머리의 모습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하면 후쿠선장처럼 애꾸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의 코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코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높은 콧대로 세상을 움직였다면 페데리코는 사연이 많은 콧대로 이 르네상스에 영원히 기억될 초상화를 남긴 거죠. 그의 코를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한 매부리 코라는 건데요. 사실 이 매부리 코는
용맹함을 보여준 상징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대부터 황제를 상징해온 매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죠. 하지만 옆모습을 그린 건 이런 외적 결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황제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상화되고 기념비적인 인물로 각인되고 싶었을 때 메달에 자신의 얼굴을 옆 얼굴로 새겨넣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배자의 얼굴로 기억되는 데는 표정과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정면보다는 적당히 가려지는 측면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페데리코는 자신이 생각한 군주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초상화에 담아내서 이것이 정말 군주의 얼굴이다 하며 측면 초상화를 통해 강인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 모든 디테일이 더 살아 있습니다. 진짜 주름부터 그 곱슬머리, 얼굴에 나온 되게 큰 점까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초상화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사실성이죠.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좀 더 요즘 말로는 포토샵, 포샵을 통해서 가능하면 다듬은 이미지를 원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초상화의 기본은 이상화와 사실성의 균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르비노 공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무게중심이 사실성에 더 가깝게 가 있죠. 이거는 우르비노 공작이 인문주의에 심취한 르네상스 군주였다는 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픈가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인문주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이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길 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실체감 있게 다가가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멋있게 꾸미려고 하지 않는 인간 그 자체이고 싶은 게 페데리코만의 스웨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페데리코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체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르비노에 있는 자신의 성, 전쟁에 함께 참여할 군대? 요즘 같으면 그냥 멍을 때리고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페데리코 초상화가 끼워진 패널을 살펴봐야 합니다. 패널은 그림이 나란히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설치된 그림은 바로 그의 두 번째 아내인 바티스타 스포르차입니다. 딥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펼치면 양면에 책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른쪽 면에는 페데리코 공작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그의 부인 바티스타 스포르차가 자리하고 있는데 둘이 서로 마주보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낭만적인 구도이지 않나요? 그런데 창백한 피부와 표정 없는 얼굴의 바티스타 초상화 역시 어쩐지 미스테리해 보이는데요. 혹시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는 걸까요? 페데리코와 바티스타는 결혼 후 12년째가 되던 해에 귀도발도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곧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초상화 속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페데리코는 서로를 바라보는 완벽한 옆면 부부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아내에 대한 애도를 담고 두 사람의 인연을 기념한 것입니다. 사연을 알고 보면 페데리코와 바티스타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더 애틋하고 고결해 보이지 않으세요? 비슷한 포맷으로 그려진 부부 초상화가 요거보다 일찍이 그려지는 예가 있기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라 필리포 리피의 초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부부 초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이 동등하게 나란히 눈을 맞추면서 바라보고 있는 초상화는 이 예가 굉장히 초기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슷한 이중 초상화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풍경과 함께 두 사람이 절제된 상태에서 심리적 교감을 나누고 있는 이 그림은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르비노 공작 부부의 초상이 특별한 점은 페데리코 공작이 아내에 대한 애도를 또 한 곳에 숨겨놨다는 건데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부부 초상화의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뒷면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두 개의 그림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는 그림, 아래쪽에는 대리석에다 글씨를 쓴 것처럼 헌정하는 헌시가 쓰여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주제는 아마 생각해보면 명예의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주제를 가져왔는지 그림의 숨은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흰 말을 끌고 가는 마차를 보면 4명의 인물이 눈에 띄죠. 긴 칼을 든 인물은 정의, 노란 옷에 거울을 든 인물은 신중함, 부러진 기둥을 든 용기,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가려져 뒷모습만 보이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갑옷을 입고 앉은 페데리코 공작은 이 4명의 덕성이 이끄는 힘으로 명예를 의미하는 천사로부터 승리의 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그 신은 빛나는 덕성을 지녀 후세에 길이 남을 명예를 갖는 사람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는 모든 역대 공작들처럼 위대한 지배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아내 초상화의 뒤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그림의 주제는 정숙함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2마리의 유니콘이 바티스타가 탄 마차를 끌고 있죠. 십자가를 든 믿음과 희생의 상징인 펠리칸을 안고 있는 사랑, 그리고 여기에도 뒷모습만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부인 바티스타가 앉아 있는데요. 성경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대리석으로 새긴 것 같은 헌정하는 시가 적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은 바티스타의 겸손이 남편을 위대하게 더 돋보이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림엔 부부의 사랑을 담은 중요한 도상학적 이미지가 숨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에로스입니다. 붉은 날개를 가진 에로스와 흰색 날개의 에로스는 각각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이 2명의 에로스로 인해 우르비노의 공국도 부부의 사랑도 걱정 없을 것이다. 영원히 승리를 향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군주 초상화이지만 매우 낭만적인 포맷의 초상화입니다. 무표정한 엄격한 측면 초상화라는 점에서는 군주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배경에 펼쳐진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분위기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점은 이 배경에 있는 풍경이 그가 다스리던 땅의 모습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풍경이 자기 턱 아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땅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부가 마주하고 있는 부부 초상화라는 점에서 이 그림은 정말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연을 알고 보면 사랑하는 부인과의 이별을 아쉬워 남긴 초상화로 애달픔도 느껴집니다.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던 페데리코 공작이 가진 위엄과 이런 따뜻한 마음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이 부부 초상화는 르네상스 미술이 낳은 또 다른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